사모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정부가 말했을 때 저는 아직도 이 말이 어색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베트남에서 온 56세 아줌마, 그런 제가 지금 이 집에 있습니다. 2천억 재벌 회장의 아내로요. 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침에도 했는데 점심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72세 맞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4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응엔 티란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이란이에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태어났고 24살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게 벌써 32년 전 일이에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했고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딸 하나를 낳고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게 버틸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4개월 만에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뭐가 미안한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딸은 부산에서 시집살이 하느라 바쁘고 저는 서울 외곽 작은 원룸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설거지하고 홀 청소하고 반찬을 다듬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면 안 됐어요. 일을 안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불 꺼진 원룸이 저를 맞았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면서 이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이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뭐 먹었는데? 라면. 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라면만 먹으면 어떡해? 딸이 걱정하는 게 느껴졌지만 혼자 밥 차려 먹기가 귀찮았어요. 누가 같이 먹어주는 것도 아닌데 뭘 열심히 해먹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란 씨 되시죠? 저는 행복 중매소라고 하는데요. 혹시 재혼 생각 있으세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끊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외국인 여성을 원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황당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중매야. 그것도 외국인 여성을 지목해서 찾는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회사 회장님이세요. 자재 쪽으로 큰 회사 하시는 분이에요. 재벌이 왜 중매소를 통해서 그것도 베트남 56세 아줌마를 찾는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더니 상대방이 말했어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예요. 회장님이 직접 조건을 말씀하셨거든요. 외국인 여성, 50대 중후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 이란 씨 프로필이 딱 맞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프로필은 어디서 났으며 재벌 회장이 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찾는 건지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뭐지 이게? 사기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딸은 바로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그게 이상한 전화가 왔어서 저는 중매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야,
너 왜 말이 없어? 엄마, 그거 사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회장이라고? 진짜? 딸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중매소 이름이랑 회장 이름이 진짜 있더라고요. 건설자재 중견기업 회장 윤정수. 자산이 2천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인 것 같아. 기사도 있어. 5년 전에 이혼했대. 딸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한번 만나봐. 뭐? 만나기만 해봐. 이상하면 안 만나면 되잖아. 저는 망설였어요. 재벌이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뭔가 속셈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계산적이잖아. 제가 말했더니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만나봐야 알지. 그리고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딸의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요? 56세 베트남 아줌마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며칠을 고민했어요.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났습니다. 뭘 잃을 게 있어. 결국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지금보다 더 외로워질 순 없으니까요. 중매소에 연락해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반가워하면서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반차를 냈습니다. 옷장을 뒤져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는데 검은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였어요. 거울을 보니까 초라하더라고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3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남느라 낡아버린 몸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갔어요. 어차피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서 한정식 집을 찾았는데 간판부터 고급스러워서 들어가기가 겁났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오더니 물었어요. 대기하시는 분 성함이요? 이란이요. 아, 네.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떨리는 다리로 직원 뒤를 따라갔습니다. 개인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눈빛이 강렬했어요. 나이는 분명 70대인데 등이 꼿꼿하고 어깨가 넓더라고요. 사진보다 훨씬 정정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분이 회장님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예상 못한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몰라서 테이블 위 물컵만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긴장하셨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너무 긴장돼서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물 드세요. 회장님이 물컵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까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란 씨를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2천억 재벌 회장이 왜 베트남 56세 아줌마를 찾는 건지. 저는 윤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72세고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담담하게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20년 전에 암으로 떠났고 두 번째 아내와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쓸쓸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회장님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성격 차이라고 하더군요. 공식적으로는.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폭력이나 바람 같은 거. 그런데 회장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제가 너무 자주 원해서 힘들어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네, 자주요? 뭐요? 부부관계요. 저는 아직도 매일 원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2세 노인이 매일 원한다고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당황하셨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전 아내는 처음 몇 년은 참았는데 나중에는 못 버티겠다고 하더군요. 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회장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장난치시는 건가 싶어서요. 근데 회장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래서 한국 여자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 주변에서 외국인 아내를 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잘 맞는다고 하더군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뭘 기대하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몸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늙어갈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다만 저한테는 그 부분이 중요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황당했어요. 첫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기고 결혼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이란 씨는 어떠세요?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재혼을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외로워서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2천억 재벌도 외롭구나. 돈이 많아도 외로움은 못 막는구나. 저는 회장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죠. 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배를 누르셨습니다. 직원이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줬어요. 고급 한정식이었는데 저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봤습니다. 젓가락 드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편하게 드세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어떻게 왔는지,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딸은 뭐 하는지. 회장님도 본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어서 맨손으로 사업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아들은 제 재혼을 반대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잖아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회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산책할까요? 한강이 가까워요. 저는 따라 나섰어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기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진짜 부자구나. 한강변을 걸으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란 씨가 마음에 들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저 같은 사람이요? 솔직해서요. 그리고 따뜻해 보여요. 회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 돈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를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외국인 여자니까 만만하게 보는 건지. 근데 회장님 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만 만나봐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서로 알아가고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됩니다.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손해볼 건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힘드니까.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웃으니까 훨씬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3개월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은 일주일에 2~3번씩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가끔은 영화도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첫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빈혈이었어요. 혼자 라면만 먹고 살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사장님이 응급실에 연락했는데 연락처에 회장님 번호가 있었나 봐요. 제가 정신 차렸을 때 회장님이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이란 씨, 괜찮아요?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회의 중이었는데 다 취소하고. 저는 미안했어요. 회의까지 취소하고 오시다니. 죄송해요, 회장님. 별일 아닌데.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별일 아니긴요. 쓰러졌는데 별일 아니에요? 회장님이 간호사한테 물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영양실조래요. 제대로 못 드신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혼자 밥 해먹기 귀찮아서. 회장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밥 굶지 마세요. 내가 매일 챙길 테니까.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점심마다 도시락을 보내주셨어요. 고급 한식집에서 만든 도시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는데 회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먹는 거 가지고 사양하면 안 돼요. 그냥 드세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걱정하는구나. 돈이 많으면 뭐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 그게 느껴졌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제 생일이었어요.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회장님이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회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가보면 알아요. 도착한 곳은 베트남 식당이었어요. 호치민에서 온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테이블에 쌀국수, 반미, 월남쌈, 분짜.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생일인데 고향 음식 먹어야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32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제 생일에 베트남 음식 차려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전 남편도 제 생일 잘 챙겨주지 않았어요. 울지 마세요. 회장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일인데 울면 안 되죠.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였어요. 감사해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회장님이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열어보니까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생일 선물이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이건 너무 비싼 거예요. 못 받아요. 받아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진주가 반짝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였어요. 저도 회장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 3달째 되던 어느 날 회장님 집에 초대받았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회장님 집에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집에 도착했는데 너무 커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펜트하우스였어요. 여기서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더니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정부가 있긴 한데 밤에는 혼자예요. 그 말이 왠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못 믿겠어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젊었을 때 혼자 살아서 요리 좀 배웠어요. 불고기였는데 맛있었습니다. 제가 맛있다고 했더니 회장님이 기뻐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긴장해서 망칠까봐 걱정했어요. 2천억 재벌이 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고 긴장까지 했다니 저는 감동받았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회장님, 그때 그 말씀이요. 어떤 말? 매일 원하신다는 거요. 아직도 그러세요? 회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네, 아직도 그래요. 바뀐 거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72세가 매일 원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란 씨,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란 씨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회장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요, 회장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회장님이 좋아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이 부른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56세에 사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란 씨, 나랑 결혼해요. 프로포즈였어요. 반지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작은 상자를 열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셔도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업도 없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란 씨는 저한테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혼할게요. 회장님이 미소 지으시면서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손가락 위에서 빛났어요. 32년 전 첫 결혼 때는 반지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반지를 받다니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식장도 정하고 드레스도 맞추고 청첩장도 돌렸어요. 회장님 아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회장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 날이 됐어요. 간소하게 가족들만 모시고 했습니다. 딸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딸이 저를 보더니 울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야 해. 꼭이야. 저도 울었어요. 응, 행복할게. 회장님이 턱시도를 입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72세인데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등이 꼿꼿하고 눈빛이 강렬하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회장님 앞으로 걸어갔어요.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살짝 입술을 맞추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아내가 됐습니다. 2천억 재벌 회장의 아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매일 원한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인지. 첫날 밤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바로 집 안으로 연결되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실이 제 원룸 10개는 될 것 같았거든요. 여기가 이제 당신 집이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천장까지 닿는 큰 창문 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불빛들이 반짝거렸어요.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정부 춘자 씨였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3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차가워 보였는데 웃으니까 인상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인사했어요. 저야말로요, 사모님. 춘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침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제일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옷장이었어요. 화장대도 있고 작은 소파도 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오늘 피곤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 준비하느라 며칠째 제대로 못 잤거든요. 샤워하고 쉬어요. 남편이 말하면서 욕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욕실도 엄청 넓었어요. 욕조가 2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컸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3개월 전까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사람이 지금 이런 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데 긴장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샤워를 끝내고 나왔는데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첫날 밤이잖아요. 56세의 첫날 밤이라니 웃기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이리 와요.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남편이 말했어요. 천천히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가슴이 넓고 따뜻했습니다. 32년 전 첫 결혼 때는 이런 설렘이 없었는데 지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했어요.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힘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남편의 체력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72세 맞나? 이게 가능해? 다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땀이 났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전 남편하고 25년을 살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잘 잤어요? 저는 아직 안 잤다고 대답하려다가 눈이 감겼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남편 품이 따뜻해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떴는데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7시였습니다. 저는 부스스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어제보다 밝아 보이더라고요. 신혼이라 그런가. 혼자 웃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나오려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무시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 가요? 남편이 물었어요. 아침 준비하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다시 침대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아침이 좋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침이 좋다니 무슨 말이지? 그런데 남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 말이구나. 어젯밤에도 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하고도 아침에 또 하자는 건가요? 72세가? 그래도 좋잖아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어젯밤처럼 부드럽지만 강하게. 우리는 또 하나가 됐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가득했고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분 진짜 대단하다. 72세에 이런 체력이라니. 첫 만남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원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때는 과장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배고프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힘도 빠지고 배도 고팠거든요. 춘자 씨가 아침 차려놨을 거예요. 먹으러 가요. 남편이 일어나면서 저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까 춘자 씨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밥. 정성스럽게 차린 한식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으면서 춘자 씨에게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춘자 씨. 아이고, 당연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사모님. 밥을 먹는데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잘 먹네요. 저는 부끄러워서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배고파서요. 많이 먹어요. 힘써야 하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춘자 씨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춘자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회장님이 저렇게 밝으신 거 오랜만에 봐요. 사모님 오시니까 좋으시나 봐. 저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구나. 밥을 다 먹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 구경하고 싶어요. 아직 다 못 봤거든요.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구경시켜줄게요. 남편이 집 안 이곳저곳을 보여줬습니다. 손님 방이 3개나 있었고 서재도 있었어요. 서재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잘 못 읽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천천히 배워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부엌도 넓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 보던 업소용 주방만큼 컸어요. 오븐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온갖 조리도구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리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여기가 당신 집인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춘자 씨가 밥 해주지만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저는 기뻤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식당에서 일할 때도 설거지보다 반찬 만드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베트남 음식을 만들었어요. 쌀국수랑 월남쌈. 재료는 춘자 씨가 시장에서 사다 줬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오더니 저를 지켜봤어요. 요리 잘하네. 감사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제가 만든 쌀국수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맛있네. 이거 자주 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원한다면요. 여보라고 불러줘요. 회장님 말고.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보라니. 56세의 여보라니. 여보. 제가 더듬거리면서 불렀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좋네. 자주 불러요. 저도 웃었어요.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 혼자 라면 먹으면서 외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넓은 집에서 좋은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잖아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밤 10시쯤 됐을 때 남편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자러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냥 주무시려나. 아침에 했으니까 밤에는 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아침에 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밤도 좋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한다고요? 하루에 2번? 72세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첫 만남 때 하신 말씀이 진짜 진심이었구나. 매일 원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남편이 저를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힘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놀랍긴 했지만 싫지는 않았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남편이 미소 지으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가 됐어요. 이번에도 남편의 체력은 대단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생각했어요. 하루에 2번이 이 나이에 가능하구나. 남편이 저를 안으면서 속삭였습니다. 잘 자요. 저는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하루 2번이 아니라 하루 3번이 될 줄은 다음 날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결혼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더라고요. 어젯밤에 2번이나 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옆을 보니까 남편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72세인데도 잠든 모습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적응하면 괜찮아지겠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침실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가니까 춘자 씨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사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춘자 씨가 인사했습니다. 네, 잠이 깨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침 거의 다 됐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춘자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춘자 씨,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30년 넘었어요. 회장님, 첫 번째 사모님 계실 때부터요. 춘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30년이라니 이 집의 역사를 다 아시는 분이구나.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전 사모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2번째 사모님이요. 춘자 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회장님이랑 안 맞았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춘자 씨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그게 회장님이 좀 요구가 많으셔서요. 사모님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첫 만남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춘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요. 근데 솔직히 놀라긴 했어요. 춘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다들 놀라세요. 근데 회장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샤워를 하고 왔는지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먹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춘자 씨가 밥과 반찬을 차려줬어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잤어요. 다행이네.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좀 쉬실까? 어젯밤에 2번이나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쉬시겠지. 아침을 먹고 남편은 서재로 갔어요. 서류 좀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쉬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거든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춘자 씨가 점심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뭔가 직접 해드리고 싶었어요. 춘자 씨, 제가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이요? 춘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부엌에서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하게 파를 썰고 계란을 풀고 밥을 볶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지는데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 매일 맡던 냄새거든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까 남편이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다가왔더라고요. 맛있는 냄새 나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집개를 놓칠 뻔했습니다. 여보, 뭐해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점심이 좋아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점심이 좋다니, 또 그 말이에요? 아침에도 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어젯밤이랑 어젯밤 아침이었지만, 어쨌든 24시간도 안 지났거든요.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끝이 없구나. 불 끄세요.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스불을 껐습니다. 볶음밥은 거의 다 됐으니까 나중에 데워 먹으면 되겠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거실 쪽으로 이끌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저는 긴장됐지만 이상하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낮인데 거실인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낯설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체력은 여전히 대단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서 숨을 골랐어요. 배고프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까 만들다 만볶음밥이 생각났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남편이 일어나면서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부엌으로 가서 볶음밥을 데워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맛있다고 했어요. 당신 요리 정말 맛있네. 자주 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에도 하시는구나.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그럼 저녁에도 하시려나? 점심을 먹고 저는 잠시 낮잠을 잤어요. 피곤했거든요. 남편은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까 바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도우러 부엌으로 갔어요. 춘자 씨가 이미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주무셨어요? 춘자 씨가 물었어요. 네, 좀 피곤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춘자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신혼이니까 그렇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춘자 씨는 이미 퇴근했고 저 혼자 부엌에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콸콸 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까 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예감이 왔어요. 설마. 남편이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저녁이 좋아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여보, 아까 점심에 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녁은 또 다르죠. 저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진심인 거였습니다. 점심에 하고 저녁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한 번, 오늘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그리고 지금 저녁에 또 하루에 3번이잖아요. 오늘 벌써 3번째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3번이 정상이에요?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한테는 정상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2세가 하루에 3번이 정상이라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말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남편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놀랍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싫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나이에 이렇게 원해주시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좀 놀랐어요.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남편이 저를 이끌고 침실로 갔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가 됐어요. 이번에도 남편의 체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땀이 났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3번. 이게 매일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32년 전 결혼해서 살 때는 이런 느낌 몰랐거든요. 전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으니까. 다음 날 저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베트남에서 같이 한국으로 시집 온 친구가 있거든요. 이름은 화, 저보다 2살 언니예요. 인천에서 식당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야, 라나. 결혼 잘했어? 화 언니가 물었어요. 응, 잘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언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남편은 서재에 있고 춘자 씨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언니, 하루에 3번이 정상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 3번? 언니가 물었어요. 그거 있잖아. 부부가 하는 거.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야, 너 지금 장난해? 아니, 진짜야. 제가 말했습니다. 72세가 하루에 3번씩 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72세가 하루에 3번? 말도 안 돼. 그 나이면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야, 언니. 나도 놀랐어. 언니가 한숨을 쉬더니 물었습니다. 야, 그 사람 정력제 먹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주사 맞거나.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몰라. 근데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 언니가 말했습니다. 야, 그럼 너 복 받은 거야? 힘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복인지 힘든 건지. 솔직히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 언니. 근데 싫지는 않아. 제가 대답했어요.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싫지 않으면 된 거지. 축하해. 좋은 사람 만났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매일이면 어떡하지? 이틀 동안 거의 5번을 했거든요. 이 페이스로 계속 가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적응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역시나 남편이 저를 찾았어요. 여보, 자러 가요. 저는 따라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도 3번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밤에 1번. 하루 3번이 이 사람한테는 일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원하고, 점심쯤 되면 또 원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원했어요. 처음에는 놀랍고 당황스러웠는데 며칠 지나니까 패턴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매일 3번이구나.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차피 싫지 않았고 남편이 행복해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디선가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친구와 언니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언니, 진짜 매일이야. 하루 3번씩.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그냥 즐겨. 그 나이에 그런 남자 어디 있어? 복 받은 거야, 너.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매일같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끝나고 나면 항상 저를 안아주고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이게 사랑인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32년 전 결혼했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원하는 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거든요.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춘자 씨가 밥을 차려주시고, 낮에는 TV 보거나 요리하거나 집 안 청소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랑 같이 밥 먹고 산책하기도 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상에는 빠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하루 3번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의 일상이 이런 거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밤 11시쯤 되니까 남편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자러 가요. 저는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자러 가자는 말이 진짜 자러 가자는 게 아니라는 걸. 침실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도 예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 나이에 뭐가 예뻐요. 내 눈에는 예뻐요. 남편이 다가오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침대로 향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체력은 여전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밤새 함께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멈추지 않는구나. 숨이 가빴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이렇게 원해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저를 안으면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여보.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눈을 감았습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매일인 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잠결에 뭔가 느껴졌습니다. 손길이 제 몸을 감싸는 느낌. 저는 눈을 떴어요. 창문 밖이 아직 어두웠는데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었어요. 벌써요? 제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벽이 좋아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했는데 새벽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72세의 체력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제가 말하면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빨리 와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또 하나가 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서늘했지만 남편의 품은 뜨거웠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창밖이 밝아져 있었어요. 해가 떴습니다. 배고프죠? 남편이 물었어요. 네, 많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하고 나니까 배가 더 고프더라고요. 아침 먹으러 가요. 남편이 일어나면서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춘자 씨가 벌써 출근해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춘자 씨가 인사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일찍 깨워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웃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꽃 사러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꽃 사줄게요. 점심때 꽃집에 갔어요. 남편이 직접 운전했습니다. 평소에는 기사가 운전하는데 오늘은 둘이서만 가고 싶다고 했어요. 꽃집에서 저는 노란 장미를 골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좋아하던 꽃이거든요. 남편이 장미 한 아름을 사줬어요. 고마워요,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웃는 얼굴이 더 좋아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받다니. 집에 돌아와서 꽃을 거실에 꽂았어요. 노란 장미가 햇살을 받아서 반짝거렸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리 와봐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만나서 다행이에요. 혼자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혼자 외롭게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저도요, 여보. 저도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루에 3번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런 순간이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춘자 씨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는 저도 몰랐는데 전처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대요. 서울 반포에 있는 한 고급 빌라. 69세 여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최영희.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5년 전에 이혼했지만 아직도 분이 안 풀린 사람이었어요. 최영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수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신호음이 가더니 민수가 받았습니다. 왜요, 어머니? 민수야, 너 아버지 재혼한 거 알지? 최영희가 물었어요. 네, 알죠. 반대했는데 소용없었잖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최영희가 말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여자래요. 56세.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최영희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봐라.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여자가 2천억 재벌한테 시집 왔어. 뭘 노리고 온 건지 뻔하지 않아? 민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아버지가 좋아서? 웃기지 마. 최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나이에 재벌한테 시집 오는 외국인 여자가 무슨 순수한 사랑이야? 재산 노리고 온 거야. 확실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확인해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이혼하셨잖아요. 재산 분할도 다 받으셨고. 최영희가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아버지가 재혼하면 유언장 바꿀 거 아니야. 저 여자한테 재산 나눠주면 너의 몫이 줄어들어. 네 몫이 줄어들면 나한테도 손해야. 너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야 내가 편하게 사는 거잖아.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속셈이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민수야, 너가 좀 알아봐. 최영희가 말했어요. 그 여자 뭐 하는 사람인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돈 쓰는 건 어떤지. 뒷조사해. 민수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야, 너 아버지 재산이 네 재산이야. 저 여자한테 다 뺏기면 너는 뭐가 돼? 최영희가 다그쳤어요. 민수가 결국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최영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게 지인한테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나 영희야. 영희 씨. 오랜만이야.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윤 회장 재혼한 거 알아? 최영희가 물었어요. 응, 들었어. 외국인 여자랑 결혼했다며? 베트남에서 온 여자야. 56세.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래.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윤 회장이 그런 여자랑?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 최영희가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재산 노리고 온 거야. 저런 여자들이 다 그렇잖아.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돈 많은 노인한테 붙어서 재산 빼먹고 도망가는 거지.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주변에도 좀 얘기해줘. 윤 회장이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늙으니까 외국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 거라고. 최영희가 말했어요. 알겠어.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최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그 여자 쫓아낼 거야. 민수가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게 할 거야. 그래야 나도 편하게 살지. 며칠 후 제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이 외국인 후처한테 속아 넘어갔대. 그 여자 재산 노리고 온 거래. 늙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 소문을 몰랐습니다.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밥 먹고 산책하고 꽃 보고 그리고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함께 했어요. 매일이 평화로웠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소문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늘 평화로웠거든요. 저는 그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서재에서 전화를 받는 게 들렸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멈췄어요. 무슨 일이지? 그런 소문이 돌아?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문이 도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말 안 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은 남편이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안고 잤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 씨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요즘 밖에 이상한 소문이 돈대요.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춘자 씨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대답했어요. 사모님이 회장님 재산 노리고 왔다는 소문이요. 재계에서 그런 얘기가 돈대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왔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남편이 준 카드도 거의 안 쓰고 필요한 것만 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재산 포기 각서까지 썼는데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춘자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요. 아마 전 사모님 쪽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 사모님이라면 남편의 전처,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한테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요. 나도 들었어요. 제가 재산 노리고 왔다는 소문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사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여보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남편이 제 말을 끊었어요. 알아요, 여보. 나도 알아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내가 해결할게요.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눈물이 났어요. 저 때문에 남편한테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게 미안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소문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일이 곧 터질 거라는 걸. 결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소문이 돈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거든요. 그래도 집안에서는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아껴줬고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저를 원했습니다. 춘자 씨도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적어도 이 집안에서는 제가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남편은 회사에 갔고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식 볶음면을 만들려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춘자 씨는 장 보러 나가셨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손을 씻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윤민수입니다.
아버지 계십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윤민수, 남편의 아들이었어요. 재혼 반대했다는 그 아들. 아버지는 회사에 가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나를 만나러 왔다고요? 왜?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면서 물었어요.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됐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대답하면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죠. 네. 제가 되물었어요. 아버지 재산이 목적이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뜸 그런 말을 하다니. 아니에요.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비웃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온 건데요? 베트남에서 온 56세 여자가 왜 72세 노인과 결혼해요? 사랑해서? 웃기지 마세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거든요. 저는 외로워서 결혼했어요. 아버지도 외로우셨고요.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외로움? 그게 다예요? 2천억 재벌한테 시집와서 외로움 타령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열어보니까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제 통장 내역.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저는 통장 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준 카드 사용 내역이 거의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조금 쓴 게 전부였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제가 물었어요. 민수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돈을 펑펑 쓰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안 썼거든요. 이건 민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아직 시작이니까 그런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지어놓고 온 거였어요. 아드님, 저는 결혼하기 전에 재산 포기 각서를 썼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재산 한 푼 안 받겠다고. 그거 보셨어요? 민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재산 포기 각서요?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먼저 쓰자고 했어요.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 못한 정보였나 봐요. 근데 금방 표정을 바꾸더니 말했어요. 그건 나중에 뒤집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 수법 다 알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니.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외국에서 와서 돈 많은 노인한테 붙어서 재산 빼먹는 사람들이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수법.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어머니라고요? 남편의 전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여자들이 다 그렇대요.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돈 많은 한국 남자한테 시집가서 재산 빼먹고 도망간대요. 당신도 그런 거잖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는 32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남편 병수발 들고 혼자 장례 치르고 그런 저한테 돈 때문에 왔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어요. 남편이랑 25년 살고 남편 돌아가시고 3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돈이 목적이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겠어요? 민수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곧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그건 다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어머니 말만 듣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지어 놓은 거였습니다. 더 할 말씀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민수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펐어요. 저는 그냥 외로워서 결혼했을 뿐인데, 돈이 목적이 아닌데,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죠?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울다가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화장을 고쳤지만 표가 났나 봐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숨겨야 할지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드님이 오셨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재산 노리고 왔냐고 했어요. 제 통장 내역도 갖고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녀석이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한테? 저는 눈물이 다시 났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남편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영희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민수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 가족 때문에 상처받았네. 저는 남편 품에서 울었어요.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어요.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드시면 저는 떠날게요. 남편이 저를 떼어놓으면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저 때문에 아드님이랑 사이가 나빠지시잖아요. 저 때문에 소문도 나고. 저는 괜찮아요. 떠나면 되니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떠나다니. 저는 재산도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쓴 재산 포기 각서, 그거 그대로 유효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 말을 끊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 안 보내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다시 혼자예요. 그거 알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근데 저 때문에 여보가 힘드시잖아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이에요. 내가 해결할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예요. 그게 다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다시 안아줬어요. 민수는 내가 얘기할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희도 내가 처리할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요.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아껴주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주무시고 있었는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3개월 전까지 저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 이런 곳에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가 내 자리일까?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은 저를 싫어하고 전처는 저를 쫓아내려 하고 밖에서는 나쁜 소문이 돌고
저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짐을 싸기로 남편한테 패 끼치기 전에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뭐해요? 저는 멈칫했어요. 짐 싸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보. 남편이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안 보낸다고. 근데 저 때문에. 제가 말하려는데 남편이 끊었어요. 당신 때문에 아니에요. 다 내 가족 문제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뭔데요? 나한테 당신은 전부예요. 떠나면 나는 다시 외로운 늙은이예요. 그거 알아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근데 아드님이, 민수는 내가 해결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도 내가 처리해요. 당신은 내 곁에 있어요. 알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제가 떠나면 안 되는 건가요? 알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갈게요.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잘 생각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고 잤어요. 저는 남편 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불안했지만 그래도 믿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다음날 뜻밖의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은 일찍 회사에 갔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짐을 싸다가 말아서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정리할 힘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까 춘자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우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춘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춘자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아드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재산 노리고 왔냐고 하셨어요. 춘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민수 도련님이 그랬구나. 저는 눈물이 다시 날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힘드시잖아요.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춘자 씨가 제 앞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춘자 씨를 바라봤어요. 춘자 씨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거 다 전 사모님이 꾸민 거예요. 네. 제가 되물었어요. 전 사모님이요? 춘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했잖아요. 전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전 사모님이 왜 이혼당했는지 아세요? 춘자 씨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자주 원하셔서 힘들어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춘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춘자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전 사모님은 원래 돈만 밝히던 분이에요. 회장님 돈으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친구들한테 쓰고 회장님이 주시는 카드 한도가 항상 꽉 찼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회장님이 원하시는 건 핑계 대면서 피했어요. 머리 아프다, 피곤하다 그러면서요. 근데 밖에서는 회장님이 너무 자주 원해서 힘들다고 피해자인 척했어요. 춘자 씨가 말했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참다 이혼하신 거예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처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춘자 씨가 대답했어요. 재산 때문이에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받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나 봐요. 민수 도련님이 회장님 회사 물려받으면
자기도 뒤에서 이득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새 사모님이 오시면 그게 틀어질 수 있잖아요. 춘자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사모님, 이거 들어보세요. 춘자 씨가 화면을 만지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그 여자 쫓아내야 해. 너 아버지 재산 다 뺏기기 전에. 어머니, 그건 좀.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민수였어요. 야, 네 아버지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늙으니까 외국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 거라고. 너가 나서서 쫓아내야 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처가 민수한테 저를 쫓아내라고 시킨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얘기 퍼뜨려 줄 테니까 너는 그 여자한테 가서 압박해. 통장 뒷조사해서 뭐라도 잡아. 알겠어? 전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민수가 대답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춘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우연히 녹음한 거예요. 전 사모님이 이 집에 잠깐 오셨을 때 도련님한테 전화하는 거 듣고 몰래 녹음했어요. 이런 일 있을까봐. 춘자 씨, 제가 말했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춘자 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저 이 집에서 30년 일했어요. 회장님이 행복하신 거 처음 봤어요. 사모님 오시고 나서 회장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웃으시고 기분 좋아 보이시고. 춘자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전 사모님 계실 때는 회장님이 항상 외로워 보이셨어요. 집에서도 혼자 식사하시고 대화도 거의 안 하시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사모님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웃으시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이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건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춘자 씨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진짜 좋은 분인 거 저는 알아요. 재산 노리고 온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카드 거의 안 쓰시잖아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춘자 씨. 춘자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사모님, 떠나시면 안 돼요. 회장님한테 사모님이 필요해요. 이 녹음 파일 도련님한테 보여드려요. 진실을 알려야 해요. 그날 오후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어제처럼 또 뭐라고 하려고 온 건가? 근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차가운 표정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얼굴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어젯밤에 남편이 민수한테 전화했대요.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너가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다며?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고? 너 정말 실망이다.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 민수가 그 전화 받고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본 거라고.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 다시 봤는데요. 아버지가 주신 카드 거의 안 쓰셨더라고요. 2주 동안 쓴 금액이 50만 원도 안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것만 썼어요. 화장품이랑 속옷이랑.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포기 각서도 확인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쓰신 거. 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베트남의 송금한 기록도 찾아봤는데요. 없었어요. 가족한테 돈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족 없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사과하려는 건가요? 어젯밤에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실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외국에서 온 여자들은 다 돈 때문에 시집 온다고, 재산 빼먹고 도망간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근데 확인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드도 안 쓰고 재산 포기 각서도 쓰고 송금도 안 하고. 돈이 목적이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회의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그때부터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민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구나. 저는 춘자 씨가 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드님,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전처가 민수한테 저를 쫓아내라고 시키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녹음이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춘자 씨가 녹음해 두셨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아버지 재산이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 이득 때문이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수가 스스로 깨달아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말로 사과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말만 듣고 판단했어요. 직접 확인도 안 하고 당신을 나쁜 사람 취급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아버지 재산 걱정되시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너무했어요. 아버지가 왜 화내셨는지 알겠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어제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말만 듣고 그걸 방해했네요.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새어머니한테도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새어머니. 저는 울었어요. 새어머니라고 불러주다니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민수가 아직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 민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왜 또 왔어? 어젯밤 전화 때문에 아직 화가 남아있는 거였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팔짱을 끼면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말만 듣고 새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나쁜 사람 취급했어요. 어젯밤에 아버지 전화 받고 밤새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뭘 확인했는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랑 재산 포기 각서요. 새어머니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닌 거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속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서 남편한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전처가 저를 쫓아내라고 시키는 내용.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희가 이런 짓을 했어? 네, 아버지. 죄송해요. 민수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퍼뜨린 소문도 제가 정리할게요. 아버지한테 누가 되지 않게요. 제게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말할게요. 새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 죄송해요, 아버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드님이 사과해 주셨어요. 남편이 민수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나를 봐준 사람이야. 내가 아팠을 때, 외로웠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야. 그거 알겠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아버지.
남편이 민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들리는 말만 듣지 마.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 민수가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새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진심으로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민수가 돌아간 후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저를 데려간 곳은 호텔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여기서 뭐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남편이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둘이서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샴페인을 따르면서 말했어요. 우리 건배해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요. 포기하지 않고 남아줘서요.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야말로요, 여보.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민수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지켜주는구나.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샴페인을 마시고 나서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저는 남편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요, 여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포옹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침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느낌이 달랐어요. 그동안은 그냥 좋아서 했는데 오늘은 사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면서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거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 주에 재개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다 정리할 거예요. 민수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는 긴장됐어요. 재개 모임이라니. 근데 남편이 옆에 있고 민수도 이제 편이 됐으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여보 말대로 할게요. 남편이 저를 다시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여보. 내 곁에 있어줘서.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이 사람의 아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재개 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날 같이 가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재개 모임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걸까요? 저도 가야 해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내 아내잖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거기 가서 다 정리할 거예요. 소문 퍼뜨린 사람들 앞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어요. 남편이랑 뭔가 의논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해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당신도 같이 들어요. 당신 일이니까.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했어요. 남편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뭔데? 어머니가 소문 퍼뜨린 증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지인들한테 보낸 카톡 내용이랑 전화 통화 녹음이랑 제가 다 모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그런 것까지 준비했구나.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제가 물었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어머니 말만 듣고 새어머니한테 상처 줬잖아요. 이건 제가 책임져야 해요. 남편이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잘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임 날 제가 먼저 나서서 말할게요. 어머니가 거짓 소문 퍼뜨린 거라고. 새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가 직접 증언할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쫓아내려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려고 하다니. 모임 전날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옷 사야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옷 있어요. 내 아내가 입을 옷이에요. 좋은 거 사야죠. 남편이 미소 지으면서 저를 명품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까 저도 제가 낯설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사람이 이런 옷을 입다니. 남편이 뒤에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예쁘네요. 이걸로 해요. 구두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귀걸이도 샀어요. 저는 계속 사양했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 아내가 제일 예뻐야 해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저는 남편의 진심이 느껴져서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모임 날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돼서 밥도 못 먹었어요. 춘자 씨가 걱정하시면서 죽이라도 먹으라고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 손질하고 화장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딴 사람 같았어요. 56세 베트남 아줌마가 아니라 어딘가의 사모님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턱시도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예쁘네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별로예요. 뭐가 별로예요? 오늘 제일 예쁠 거예요.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어요. 연회장에서 모임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저는 위축됐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요. 연회장 입구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 오셨어요. 민수가 인사했어요. 저는 아직도 민수가 저를 새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습니다.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외국인 후철에 재산 노린 거 아니야? 늙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지.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전처 최영이었습니다.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한쪽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도 전처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기 있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나설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먼저 해. 모임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인사말을 하고 건배를 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주변에서 계속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안 쓰려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환담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일어났어요. 무대 쪽으로 걸어가더니 사회자한테 뭔가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받았어요. 여러분, 잠시 시간 좀 내주십시오. 민수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윤정수 회장의 아들 윤민수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제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요. 아버지가 외국인 후처한테 속아 넘어갔다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그 여자가 재산 노리고 왔다고. 전처 최영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자기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전처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제 어머니 최영희 씨가 퍼뜨린 겁니다. 연회장에 술렁임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전처를 바라봤습니다. 전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재계 지인들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윤 회장이 외국 여자한테 속았다고 얘기 좀 퍼뜨려줘.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보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 여자 쫓아내야 해. 뒷조사에서 뭐라도 잡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전처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야, 너 왜 그래? 민수가 전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 말을 믿었어요. 새어머니가 돈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따졌어요. 재산 노리고 왔냐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달랐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주신 카드를 거의 안 쓰셨어요. 2주 동안 쓴 금액이 5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재산 포기 각서도 쓰셨어요. 본인이 먼저 쓰자고 하셨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새어머니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좋아해서 온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새어머니한테 상처를 줬어요. 저도 어머니 말만 듣고 새어머니한테 못된 말을 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새어머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새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상한 소문 믿지 마시고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퍼져서 연회장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더니 민수한테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다 말해줬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리 와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 아내 이란입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베트남 출신이고 한국에서 32년을 살았습니다. 첫 남편과 25년을 살다가 사별했고 3년 동안 혼자 살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면서 계속 말했어요. 저는 72세입니다. 얼마 안 남은 인생이에요. 그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도 상관없고 국적도 상관없고 재산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전처 쪽을 바라봤어요. 최영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희 씨, 남편이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5년 전에 이혼했잖아요. 재산 분할도 다 끝났고요. 왜 제 새 아내를 괴롭힙니까? 전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한테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사람 있으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제 아내는 제가 지킵니다. 연회장의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오래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다니. 전처 최영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비틀거리면서 나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를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왜 울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기뻐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보가 저를 그렇게 말해주실 줄 몰랐어요. 민수도 저를 위해 나서줄 줄 몰랐고요. 남편이 웃었어요. 당연히 해야죠. 당신은 내 아내잖아요. 그리고 민수도 이제 알았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들어가셨어요?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잘 왔다. 오늘 고생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새어머니한테도 전해줘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잘할 거래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민수 많이 고마웠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남편이 물었어요. 저를 믿어줘서요. 저를 지켜줘서요. 저를 사랑해줘서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저는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여보, 제가 말했어요.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56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사람이 2천억 재벌 회장의 아내가 됐죠. 처음에는 꿈만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매일 의심했어요.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가 하루에 3번씩 저를 원할 때 처음에는 놀랐어요. 72세가 이게 가능해? 싶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보는 그냥 저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저를 가까이 두고 싶은 거였어요. 그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소문이 돌고 아드님한테 욕먹고 떠나려고 했을 때 여보가 저를 잡아줬잖아요. 안 보낸다고 당신이 전부라고.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지켜줬잖아요. 제 아내라고 사랑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민수도 저를 위해 나서줬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 가족이 진짜 나를 받아들여주는구나. 남편이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진짜 여보를 사랑해요. 이 나이에 사랑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하루 3번. 예전과 똑같았어요. 근데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였어요.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저를 안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도 매일 이럴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도 힘들면 말해요. 안 힘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가 원하면 저도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56세 베트남 여자와 72세 한국 재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한 조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말했어요.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100살까지요. 며칠 후 민수가 집에 왔어요. 소식을 전해주려고요. 아버지, 새어머니,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그날 이후로 재개 모임에 못 나간대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소문 퍼뜨린 게 들통나서 아무도 안 만나준대요. 전화해도 안 받고 모임에 초대도 안 하고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솔직히 속이 후련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새어머니한테도 사과하라고, 그래야 이 상황이 풀린다고. 뭐래? 남편이 물었어요. 안 한대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끝까지 인정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은 안 변해. 예전부터 그랬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업자득이에요. 저도 이제 어머니 말 안 들을 거예요. 직접 보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민수야.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그날 나서줘서,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와줘서. 민수가 웃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새어머니. 앞으로 더 잘할게요. 민수가 돌아간 후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끝났어요,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56세에 시작한 새 인생. 72세 재벌 회장의 아내. 하루 3번의 충격. 전처의 음모. 그리고 진실의 역전.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근데 결국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행복하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밤의 이야기.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